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아시아시장팀을 담당하고 있는 박수연입니다. 네, 아시아 기업 분석 맡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 관련돼서 궁금하신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요. 탑픽데이 내용으로 해서 중국 부동산 크레딧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각각 시장의 탑다운 전략 그리고 바텀업에서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관련돼서 헝따, 완다 이어서 지금 벽개원 같은 이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우리의 걱정처럼 저번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커질 건지 정말 우리나라와 글로벌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건지 중국 안에서의 금융권으로 이전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없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지금의 문제는 저는 트리거를 가장 주목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가를 보면 이거의 어떤 해결점도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시작점이 무엇인가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은 지금 보시는 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21년 1월에 중국 정부가 스스로 부동산 디벨로퍼의 자금 조달을 규제하면서 생긴 겁니다. 이 규제의 기준이 있었는데요. 밑에 보시는 세 가지 항목에 어떤 거 하나라도 좀 충족이 된다고 하면, 그러니까 재무지표가 건전하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세 가지 루트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자, 주식 발행 안 되고요. 채권 발행도 안 되고 은행 대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전면적으로 자금 조달을 막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의 유동성 경색 이슈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어떠한 의도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중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건 다들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국의 인구 감소와 같이 지금 딸려 올라가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분양 주택. 그러니까 이 수요 없는 공급을 계속 이뤄내서 중국이 정말 일본화될 수 있는 이러한 난개발은 막아야 된다. 그리고 디벨로퍼들의 이런 난개발과 연결되어 있는 부채 비율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정부가 스스로 판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전면에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21년 1월에 세 가지 레드라인을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발표했던 정책이 여기 죄송해요. 표는 없는데 중국 정부가 피인수 기업 그러니까 재무가 건전하지 않은 기업을 인수했을 경우 부동산 디벨로퍼가 사실 대부분이 세 가지 레드라인에 처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건전한 기업이 그렇지 않은 기업을 인수했을 때는 이 레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재무 건전성이 안전한 기업들은 대부분 국유 기업들이기 때문에 일정 수준은 국유화를 좀 유도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시진핑 정부 들어서 큰 정부를 지향하면서 국유 기업들의 역할들을 꾸준히 강화하는 이 기조화에서 부동산 디벨로퍼도 조금씩 전개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내용들을 정리해서 봤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어떠한 영향들이 있을지 보면 일단 우리나라 관련돼서는 익스포저가 한 4천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서프라임 모기지처럼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금융권과 비금융권 그리고 중국 정부가 정말 통제가 가능한지를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는 지금 별표로 칠해드린 이 차트가 핵심이긴 합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컨트롤하고 싶어도 외채 비중, 그러니까 달러 베이스로 발행된 채무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통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외채 비중은 놀랍게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13.8%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는 35%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도 내려가고 있고 절대적인 갭도 사실 주요국들 대비해서 오히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이 외화 채무 문제가 굉장히 크게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걸로 좀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을 좀 나눠서 금융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불확실성이 좀 전이될 가능성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은행권은 부실채권 비율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물론 이 절대적인 숫자가 과연 신뢰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2%가 채 안 되는 수준이어서 물론 코로나 확진자의 사례를 좀 빗대어서 볼 수 있듯이 절대적인 숫자는 좀 신뢰성이 낮지만 이 추세를 좀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추세까지는 제가 보기엔 좀 속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추세가 2020년에 피크를 좀 형성하고 꾸준히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중국의 이 부동산 디벨로퍼의 디폴트 이슈가 은행권으로 크게 확산될 상황은 아니다라는 게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비금융권을 한번 볼까요? 그림자 금융은 세 가지의 합입니다. 신탁대출, 위탁대출, 기업어음. 여기서 위탁대출은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회사가 대출을 받고 싶은데 크레딧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이 A 회사가 B 회사한테 상대적으로 크레딧이 좋으니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고 대신 피를 좀 얹어주는 이런 구조입니다. 근데 이거는 북이 1대1로 매치가 안 돼서 조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림자 금융으로 분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잔액을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신규 발행량이 있고 또 상환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개의 합을 보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중국이 17년, 18년도에 디레버리징을 하겠다라고 하고 규모가 굉장히 빠르게 줄고 최근에도 추세가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은 정말 가까운 근래에 보면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은행권의 이슈도 굉장히 심각하냐? 그건 아니다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WMP라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쉽게 좀 설명해 드리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거, 기초자산은 부동산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것을 구조화 금융으로 만들어서 신탁회사가 주로 상업은행을 통해서 리테일, 개인들한테 판매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기초자산이 부동산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크게 흔들리면 리테일 단으로 그 충격이 전이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WMP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추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절대적인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25조 위안이면요. 원화 기준으로 약 4천조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추세적으로 앞으로 잘 줄여나갈 수 있는 건지를 좀 모니터링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다만 제가 그래도 시한폭탄처럼 이게 당장 언제 크게 터질 만한 우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가 WMP의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에 수익률이 높게는 14%대까지 제시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낮아져서 2%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이때 디레버리징 하면서 중국 정부가 WMP도 한번 손을 봤는데 여기에 담을 수 있는 상품들에 큰 제한을 뒀습니다. 안전한 것들만 담도록 하면서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서 이 문제가 향후에 WMP에 굉장히 큰 상승을 유발할 거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글로벌 사안으로 번지던가 혹은 중국 내 금융권을 굉장히 크게 위협하는 사안은 아니다. 다만 WMP 같은 쪽들은 좀 모니터링이 필요해서 제가 꾸준히 자료로 또 방송이 필요하면 추가 방송을 통해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크게 좀 탑다운해서 살펴보는 쪽이었고요. 그럼 바텀업에서 어떠한 것들 좀 봐야 되는지 이어서 강효주 수석연구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탑다운 관점에서 부동산이 정말로 실물 경제에 문제가 될 것인가를 좀 찾아봤는데요. 바텀업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 어떤 종목들이 그리고 어떤 부동산 디벨로퍼가 파산을 할 경우에 이게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를 좀 체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굉장히 놀랍게도 작은 기업 인데도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들을 좀 발라내 봤는데요.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부동산 디벨로퍼 파산 사례는 헝다, 그리고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컨트리 가든이지만 사실상 중국에서 2021년에 정부가 레드라인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나서 거의 20여 개의 기업들이 디폴트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그 기업들의 리스트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의 공통점은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레드라인에 미달하는 수가 2개 이상이어서 실제로 중국 정부의 레드라인 기준에 미달함으로써 밖으로부터 유동성을 조달받지 못했다. 그런데 자산 대비해서 부채 증감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이 부채를 유동성을 조달받지 못하니 갚아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공통점이라면 두 번째 공통점은 레드라인의 한 개만 미달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레드라인의 한 개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중국 정부로부터 유동성 조달 루트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파산을 선언한 기업들이 2개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토지 평당가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토지 평당가가 지금 평당
8천 위안 정도라는 거는 한화로 한 150만 원 정도라는 걸 의미해요. 한마디로 굉장히 외진 지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애들이라는 거죠. 부채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처리하기 위해서는 벌어들인 돈을 통해서 부채를 갚던가 아니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상각을 해서 빚을 갚아내야 하는데 유동성은 조달받을 수 있었지만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벌어들인 돈 가지고는 부족했고 이것을 토지를 상각해서 어떻게든 마련을 해왔어야 되는데 너무 외진 지역의 토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산 상각이 어려웠던 이런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앞으로 디폴트가 나타날 수도 있는 기업들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그 기업들이 사실 무려 한 17개 정도의 기업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기업들, 여기 보라 색깔로 체크된 것들이 앞서서 이미 디폴트를 선언했었던 기업이거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산을 상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의 종목명은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600606 그린랜드라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에 헬스케어 타운 짓는다는 거 막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있었죠. 그 헬스타운을 짓는 곳에 사실 그린랜드가 굉장히 대규모 투자를 집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중국의 굉장히 큰 국영 부동산 디벨로퍼가 채권 만기를 갚지 못해서 파산 위기에 처했다. 그것 때문에 제주도 헬스케어 타운 건설도 딜레이 될 것 같다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이 퍼졌었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이 600606 그린랜드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이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시장에 큰 임팩을 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가장 큰 이유는요. 자산 규모가 중국의 부동산 디벨로퍼 중에 거의 3위 정도로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여기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토지 보유량 역시도 중국 전체 부동산 디벨로퍼 중에 2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서서 서두에 박수현 팀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때까지 파산을 주로 겪었던 기업들은 국영 기업들, 그리고 이것을 중국 정부가 충분히 막아줄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별로 접근하기에 잘 들어 보이지 못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기업이 바로 국영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비중이 굉장히 많은데 특히나 중국 정부가 막아줄 수 없는 역외 채권 비중이 가장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채 비중이 많다고 하더라도 중국 내부에 역내 채권이 많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거를 어떻게든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푸시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출을 어떻게든 제공을 해준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역외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 자체가 해외 채권자들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중국 정부가 이를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깨질 수 있어서 이 그린랜드라는 종목은 우리가 꼭 알고 있다가 혹여나 지금은 컨트롤 가능할 거라고 믿지만 혹여나 우리나라 뉴스에서 이 그린랜드 600606이라는 코드 번호를 가진 기업이 디폴트에 심각한 디폴트 위기에 처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중국 증시 혹은 중국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위험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종목 단까지 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다음부터는 중국이 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부동산에 지금 먼저 이 메스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중국 정부가 어떻게 경제 성장 방향, 그리고 이제 우리 관점에서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중국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국은 결국 이 중진국 함정에 빠지지 않고 GDP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항목 중에 하나 정도는 추세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여지는 순수출은 일단 IRA 법안 같은 것들이 중국이 구조적으로 순수출을 올리기에 굉장히 어렵게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내년과 내후년에 글로벌 경기가 좋다라는 전망이 이렇게 우세는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순수출은 상당히 지금 좀 쉽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정부 지출이 중국이 상당히 제한적인데
왜냐하면 중국의 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반토막이 났고 특히나 나머지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중국의 토지 사용권 매각 대금을 통한 수입이 앞서 말씀드렸던 디벨로퍼들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절반도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제한되어 있는 재정 지출을 가지고 소비와 설비 투자 두 가지 모두 다를 부양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고요. 우선순위가 상대적으로는 인구 감소를 대응할 수 있는 채산성을 올리는 설비 투자에 집중되어 있고 그래서 특히나 이 세 가지 통신, AI, 반도체에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전반적인 상해종합지수나 CSI 300 같이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피 200 같은 대표 지수들은 대부분 소비주 비중이 사실은 높고요. 여기에 반해서 중소형주 카테고리에 들어가지만 통신, AI, 반도체 같은 쪽들은 주식의 흐름들이 상대로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 압축 포트폴리오로 해서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다. 선별적인 투자가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다운 관점에서는 이렇게 중국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럼 조금 더 바텀업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통신 쪽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중국은 GDP 구성 요소 중에 수출이 힘들고 소비도 힘들고 투자밖에는 할 수가 없는데 정부의 지출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투자할 때도 모든 인프라에는 투자를 한 번에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미 2018년에 인프라를 구형과 신형으로 나눠서 신형 인프라에 우리는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형 인프라의 항목을 이미 7개 정도를 찍어줬었는데요. 지난 5년 동안 재생에너지나 전기차, 5G 같은 경우에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만큼 투자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이 되었을 때 중국이 이미 찍어줬던 7개 중에 부족했던 게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본다면 바로 노란 색깔로 표시된 데이터 센터, 인공지능, 산업 인터넷과 같은 분야죠. 특히 이런 인터넷, 인공지능이 설치가 되기 위해서, 실제로 상용화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선제적으로 데이터 센터라는 것이 건설이 되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미국 대비해서 중국의 데이터 센터 시장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중국은 현재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는데 인프라 투자 자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KB증권에서 제가 찍고 있는 중국 주식 플렉스라는 채널에서도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주식들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그 종목들을 사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사실 그렇지 않다. 관련한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이 더욱 격화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개별 종목을 사자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국이 그래도 미국에게 거의 의존하고 있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 AI 칩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방향성이 바로 칩넷이라는 기술이고요. 원래는 한 개의 기판에다가 모든 기술을 다 때려 넣었다면 이것을 기능별로 다 쪼갠 레고 조각을 만들고 이 레고 조각을 이리저리 조립하면 훨씬 더 좋은 성능의 칩을 개발할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이 전체 칩을 만드는 것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만 중국에서 한다면 미국의 제재 없이도 좋은 성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중국의 희망이고요. 이걸 특히나 희망으로 걸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차트 때문입니다. 레고 조각 역할을 하는 CPU는 TSMC로부터 또 GPU는 SMIC로부터 각각 필요한 조각들을 각각 다른 기업으로부터 조달을 받고요. 그리고 그 역시 원래는 하나의 기판에 통합된 기존의 반도체를 만들 때는 7나노미터를 만들려면 전체를 7나노미터로 만들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칩넷 구조에서는 각각의 레고 조각을 다 다른 공정을 통해서 만들고 조립을 할 수 있다 보니 중국이 여기다 희망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칩넷 기술을 따서 만들었던 중국의
제품 중에 BR100이라는 제품을 비롯해 여러 제품들이 있는데요. 그 제품들이 이미 엔비디아의 A100의 성능을 넘는 모습들을 보일 만큼 기술력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칩들이 진짜로 상용화될지는 우리가 한국 땅에서 실제로 보지 않고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개별 종목, 비싸진 개별 종목을 사는 것보다 중국 정부가 이미 가시화가 된 성과를 내고 있는 칩넷 부분으로 계속해서 투자 자금을 줄 거기 때문에 이 통신, 테크, IT 쪽으로 테마성 투자, 트레이딩을 하는 게 오히려 안전한 투자 방법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안으로 저는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테마성 ETF를 매매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5개의 ETF가 AI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본토 ETF 리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바로 하늘색 음영으로 쳐져 있는 해당 2개 종목입니다. 위의 것은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소프트웨어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밑에 종목 같은 경우에는 통신 장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때는 인프라 투자가 먼저 집행이 될 거기 때문에 사실상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래가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좀 더 반응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TF의 투자가 본토에 상장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국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후선강통으로 종목을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로직으로 본토 ETF도 열어준 상황이고요. ETF를 투자할 때 특히나 장점이 되는 게 2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우리가 중국 증시에 모든 종목을 살 수 있는 건 아니죠. 3자가 앞에, 코드 번호 3자가 앞에 달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실제로 사지 못하는 종목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ETF에는 관련한 우리가 실제로 개별 종목을 사지 못하지만 매력적인 종목들이 담겨 있는 것을 대신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째로 중국은 100주 단위로 거래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한 번 살 때 투자해야 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져서 조금 힘들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ETF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1에서 2위 안,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뭐 200원에서 400원 위안, 4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주 단위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투자 자금에 그렇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죠. 이 첫 번째, 두 번째의 장점을 보았을 때 테마성 ETF로 본토 ETF에 투자하는 것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중국을 좀 중기적으로 좀 장기 시계열로 보는 그림까지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2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걱정하시는 중국의 홍콩 증시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좀 말씀드리고, 이어서는 중국의 전기차 시장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떤 영향을 좀 받을 건지는 조금 더 뒤에서 강효주석 연구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은 이 차트가 결국은 핵심인 것 같아요. 홍콩 증시가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흥국 주요 지수들 중에서 EPS 증가율, 그러니까 기업이익의 증가율이 사실상 추세적으로 리오프닝 효과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빨간색 선이 본토인데요. 본토는 상대적으로 궤적이 좀 올랐다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 한번 리오프닝에 따른 것들이 기업이익에 한 차례 반영이 되고 실제 레벨도 홍콩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긴 합니다. 중국을 투자하실 때 본토와 홍콩 중에 하나를 결국 결정하게 되시는데, 기업이익을 봤을 때 조금 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쪽은 본토가 될 수 있겠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지금 중국을 들어갔을 때 첫 번째 포인트로 홍콩에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2번째는 여기에 있는 멀티플, 조금 더 심리가 반영되는 지표를 연결해서 보면 홍콩이 압도적인 꼴찌이긴 합니다. 물론 여기에 있는 본토랑도 갭이 굉장히 크지는 않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이유는 앞서서 저희가 힘을 주어서 중국을 압축 포트폴리오로 통신, AI, 반도체 같은 쪽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중국의 이 기업이익을 견인하고 있는 섹터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렇게 3가지로 압축해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인 중국의 소비, 결국엔 소비주, 내수 소비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그림이 중국의 전체 증시의 기업이익을 견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특히나 중국을 바라볼 때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내수 소비가 아닌 쪽이 좋아지는 그림을 공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에 따른 불안감들이 지금 이런 중국 홍콩 증시와 본토 증시의 부진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본토 대비해서 홍콩의 기업이익이 상당히 또 낮은 레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홍콩은 여러 가지 중국이 정책적인 지원들을 본토랑 같이 이어서 증시 부양책이랑 경기 부양책들을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대규모 부양책은 어렵지만 이러한 지속적인 경기 지원책들이 얼만큼 실제 펀더멘털 이익의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홍콩 증시의 이 저평가 해소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하반기 이제 좀 지나서 4분기가 가까워지고 있는데 앞으로 나오는 중요한 성행성 지표, 그러니까 경기를 조금 선행해서 가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첫 번째로는 중국의 M2 유동성이 나올 때 가계 중장기 대출이 나옵니다. 이 중장기 대출이 정말 추세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대표적으로 PMI 같은 거, 제조업에서 실제 조금씩 개선되는 그림이 보이는가? 이 두 가지가 경제를 2, 3개월 정도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보는데요. 이 두 가지가 조금씩 반등해서 그 추세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일 경우에는 본토뿐만 아니라 홍콩 주식의 이 저평가도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지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는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우리나라에 좀 줄 수 있는 임팩트들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준비한 이유는 최근에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유튜브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이 전기차 시장이 중국이 내려앉는 것이 아닌가, 그것 때문에 한국 기업들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라는 많은 질문들, 우려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결국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여기 차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미 전기차 제조업체 목록 중에 많은 기업들이 뭐 임금을 주지 못한다던가 아니면 제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상황이 나타났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 기업들은 사실 굉장히 작은 기업들이다. 실제로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 판매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차트에서 하늘 색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상위 10개 기업이 전체 판매량의 거의 70에서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 기업들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기차 관련한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소재 부품의 수요가 정말로 급격하게 떨어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중국의 양극재, 음극재 관련한 소재 기업이나 혹은 부품 회사들에게 영향이 있을 것이지 한국의 영향까지 커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은 LFP 배터리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지금 중국에서 LFP 배터리의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도달을 하고 있죠. 한국의 전기차 기업들은 대체로 3원계 NCM 배터리를 만들고 관련한 관련한 소재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중국에 도산하고 있는 기업들이 LFP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NCM을 만들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영향력은 극도로 작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이 도산하고 있어서 한국의 기업들도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이 아니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한국의 기업들은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 나가는 것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좀 저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중장기적인 저희의 뷰와 리스크 점검 관점에서 좀 홍콩 시장, 전기차까지 같이 짚어봤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필요하신 내용들 저희가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